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이슈를 짚어보는 정책엔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북한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포함된 러시아군 5만여 명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대규모 전투에 들어갔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보도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 등이 잇따라 나오고 있죠.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제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 군의 일부 점령당한 곳이죠. 이곳을 탈환하기 위해서 북한군을 포함한 5만 명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군 5만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군과 대치하고 있다. 10에서 15분마다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자, 10분에서 15분이면 장군 출신이시니까 굉장히 잦은 교전 아닙니까? 굉장히 빠른 교전이죠. 네. 아주 숨가쁜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한미 군 당국도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군 1만 2천 명 지난 10월 중순에 러시아로 들어간 이 인원들이 쿠르스크에 배치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는 이제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낙하산 부대, 특수부대, 그리고 돌격대대까지 투입을 해서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됐고 조기에 종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이 전쟁을 휴전하기 위한 총력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른바 영토 확보를 위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전에서 북한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제가 계속 북한 추정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표현입니다. 선봉에 서서 일회성 보병으로 쓰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총알바지 전술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군사 정보 분석 기업이 있습니다. 오퍼레이터스라고 하는 군사 정보 분석 기업이 그런 분석을 한 겁니다. 북한 추정군이라고 말씀하셨죠. 12,000명이 선봉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군을 선봉에 보내서 이 인원과 우크라이나군과 접전을 벌이게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약화시킨 후에 정예 러시아군이 투입되는 그런 형태의 전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보병 중심의 강습대대 이 전술에 북한군을 전방 지역에서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들이 결국은 쿠르스크 평원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라든지 각종 무기에 의해서 총알바지로 그냥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 분석 기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네. 평원 위주인 1차 대전 참호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밀밭 위주고 그런 데서 이제 보내보면 어디가 세고 어디가 약한지를 아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죽어야 아는 거 아니에요? 다치거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북한 추정군을 시킨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적으로 보내면 우크라이나 군이 어쨌든 그 인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드론을 쏘든 포탄을 쏘든 그러면 상당한 그 무장력이 소모가 된다는 말이죠. 약화를 시킨 후에 이제 러시아의 정예군이 후속으로 밀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계속 좀 얘기 더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는 이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만 러시아 이른바 중공군식 소모전 이게 이제 흔히 예전에는 인해전술이라고도 표현됐잖아요. 이런 느낌도 납니다. 그렇습니다. 6.25 전쟁을 상기해 보면 뭐 중공군 무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엄청난 유엔군의 포격을 받아가면서 그 많은 인원들이 끊임없이 오면서 결국 고지를 탈환하고 유엔군이 밀려나는 그런 이 양상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주력 최신 장갑차 15대가 1시간도 안 돼서 괴멸이 됐다. 10에서 15분 사이로 교전이 붙으니까 괴멸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또 러시아 보병 30여 명을 태운 장갑차 넉 대가 지뢰밭에서
모두 폭파해버렸다. 그러니까 지뢰밭으로 들어서면서 다 터지는군요. 대전차 지뢰에 의해서 폭발이 되는데 거기서 탈출해 나온 생존 장병들도 우크라이나 공수여단의 드론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공격을 받아서 사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럼 정말 총알바지를 넘어서서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예. 동물 죽음 뭐 연상되는 그런 상황도 결국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소모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리간에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군의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보병을 태운 장비를 끊임없이 투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중공군식 소모전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러시아군에 파병된 북한 추정군의 통신이 감청이 돼서 SNS에 공개됐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기다리라. 사다들. 나 물게. 수시. 물게 하나.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정보총국이 공식 SNS 계정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자, 물개란 말 뚜렷하게 들리시죠? 이게 좀 길어요. 그걸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누구에게 한 말로 추정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자, 물개, 하나, 둘, 이게 우리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기다리라 이렇게 보면은 이 북한식 표현이거든요. 네. 우린 기다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다리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결국 북한식 표현인데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에서 밝힌 거니까 사실 여부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북한군끼리의 소통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북한 추정군이 수리공들에게 즉각 기지로 복귀해라라는 명령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북한 추정군이 결국 지금 쿠르스크 전장에 적극 참여해서 러시아군과 함께 행동하고 있는 조율하고 있는 그 증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쿠르스크 지역 전선에서는 러북 연합군의 인해 전술 같은 소모전에 우크라이나군의 첨단 드론 부대가 맞서는 전투가 계속 중인 것 같습니다. 그 한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Автоматическим. 자, 참 점으로 보이는 드론이 엄청나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러시아군이 소총으로 적을 맞추겠다고 하니 맞겠습니까? 자,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력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강 수준이라고요? 세계 최강이라고 이제 말해도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전쟁이 3년째거든요. 사실 이렇게 길어지면서 서방에서의 지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포탄이 빨리 소모가 되고 빨리 보충이나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전한 것이 드론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은 여단급의 드론 부대를 통합한 세계 최초의 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이 되고 있고 포병 탄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드론 전술에 더 의존을 하고 있다. 이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를 보면 실제 자체적 기술을 가지고 네. 그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허브가 있고 네. 또 드론용 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다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에 뭐 100만 발 가까이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드론하고 전용 폭탄을 수만 개를 쓰고 있으니까. 예, 신속하고 민첩한 1인칭 시점 드론이라고 그러죠. FPV라고 하는데 방금 화면에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른 이걸 매달 수만 대씩 생산하고 있고요. 실제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드론 조종사가 매우 매력적인 직업이다. 돈도 왜냐하면 받고 돈도 안전하잖아요. 받고 안전한 이 뒤에서 조종하면서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지가 파병된 북한 추정군들의 심경, 각오를 집중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네.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2019년에 탈북했던 유성현 탈북자 20대 후반인데요. 이 탈북자의 진술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이거 총알바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신체 한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결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충성심, 결의 이런 것들이 단순한 총알바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히 평소 때 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세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에 나가면은 지금 먹는 것보다 식사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기대도 있기 때문에 고기도 주고 샐러드도 주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보다 오히려 해외 파병하는 것이 생활에는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히 그와 같은 명령을 따랐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한국에서 지금까지 나온 분석과는 또 사뭇 다른 새로운 시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국가 당국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어떤 후속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의 종군 기자를 파견했고 현지의 여러 병사들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탈북자 다각적인 취재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대선 이틀 후에 통화해서 당선 확정 하루 뒤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종전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전격적으로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7일 당선 후에 푸틴과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 그런데 말하라고 그 사저에서 푸틴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정언을 한 거예요. 전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배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이게 푸틴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격화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유럽에 미군이 많아. 그러니까 확전하지 마라. 안 돼. 이거는 만약 그렇게 하면 미군이 뭔가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통해서 푸틴에게 종전을 압박하는 그런 일종의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푸틴과의 통화에 끼어들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도 없었고 머스크만 배석한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이 통화를 계기로 트럼프와 푸틴의 종전 합의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관심이 좀 갈 텐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1200km 정도의 완충지대. 우리는 말하면 비무장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DMZ를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저 붉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저것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저기를 비무장지대로 만들고 저기에 나토 병력을 배치하는데 그 나토 병력에는 미국군은 들어가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 전선을 동결하고 이게 지금 이제 푸틴이 싫어하는 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는 걸 푸틴이 싫어하기 때문에 엄청 싫어하죠. 예, 푸틴이 싫어하는 나토 가입을 20년 동안 하지 마라. 적어도 20년. 적어도 20년. 자기 죽을 때까지 하지 말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게 땅 일부를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전선을 동결하면 동결하고요. 점령지는 그냥 러시아가 갖고 가라는 러시아.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젤렌스키는요. 이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고요. 어떻든 이 점령지를 완전히 수복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조야가 시끄럽습니다. 미국 조야는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크렘린궁 일단 이런 통화 사실 자체를 강력히 자 이렇게까지 부인해도 되나 싶게 부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가짜뉴스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것 같은데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는 단순히 허구이고 전적으로 잘못된 정보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파간다를 계속 퍼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비방을 하고 있느냐. 서방의 명망 있는 배체의 보도 수준이 겨우 이 정도냐라고 하면서 지금 비판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근거를 드는 게 푸틴과 트럼프에 대한은 재작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2년 전에 하고 안 그렇죠. 했다. 그리고 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푸틴이 전화해서 했다는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화할 계획도 없다라고 지금 딱 선을 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 대표님은 생각하시기에 이런 완강한 부인의 반대가 또 긍정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논리학에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북한군까지 그 파병을 받아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입김이 이 전쟁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나름대로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그 러시아의 이 크렘린 궁은 어쨌든 아니오시다라고 지금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맞으면 러시아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아, 그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인한 거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트럼프가 슈퍼지니어스라고 칭찬한 머스크가 아까 말씀드렸죠. 푸틴과의 통화는 물론이고 젤렌스키와의 통화 자리에도 배석했다. 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라고 리조트라고 지금 그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어떻게 보면 근거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투표를 하고 거기에 그 선대위도 꾸렸었는데 본인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당선 메시지를 이제 의회에서 그 얘기를 할 때 밑에 있던 그 지지자들이 사람들을 계속 연호를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녹화한 걸 봤는데 일론 머스크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를 불러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것이 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 통신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그때에 이제 그 미국이 일론 머스크한테 전화를 해서 이 통신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네. 우리가 얘기하는 GPS 같은 이 스타링크란 그 시스템을 이 그 우크라이나로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 무선 통신을 살린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그 일국의 대통령과 전화를 하고 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옆에 같이 배석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 일론 머스크가 단순한 기업인을 넘어서 그 트럼프 2기에도 무언가 강력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전쟁과 관련되는 것에 대한 역할도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상의 부통령 2인자 역할이고 어떤 언론을 제가 보니까 미국 언론에서 이런 표현도 써요. 선출되지 않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다. 자, 맞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종전은 종전이고 전쟁은 여전히 격렬합니다. 휴전 직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 6.25 고지전을 연상케 하는 드론전. 모스크바에서도 벌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뭐 종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리한 조건에서 전쟁을 뭐 협상을 하더라도 하기 위한 그런 의도인지 이 개전 이후 뭐 2년여 만에 최대 규모의 드론전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70대로 3시간 동안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6곳을 공격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우크라이나군 드론 30넉 대가 모스크바를 공격해서 이 최소 1명이 부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상자를 따라서 모스크바 상공에 들어갔다는 게 대단하죠. 들어가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그 미사일을 장거리를 쏠 수 없으니까 결국 자체 개발한 드론을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 또한 이 러시아 드론 샤헤드 공격용 드론 145대가 야간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그동안 투입했던 드론 중에 최다 투입이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은 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뿌린 산화철 폭탄, 어마어마한 그 위력의 그 주변을 완전히 불바다를 만든다는 드론 모습 보셨습니다. 러시아 대통령궁이 펄쩍 뛰고는 있지만 러시아가 트럼프의 종전안에 관심을 크게 보인다는 얘기는 진즉부터 나왔죠. 푸틴이 사상자 수와 지금까지 확보한 영토 이익, 엄청난 전쟁 비용, 이걸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으니까 푸틴이 사실은 빨리 끝날 걸로 생각하고 또 자기가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위대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길어지고 있거든요. 영국군 합참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러시아군 하루 평균 1,500명이 사상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BBC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토탈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가 약 70만 명이다. 어마어마하죠. 사상자입니다. 물론 다 죽은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의 머릿속에는 지금 확보한 전략적이고 영토적 이익이냐 아니면
40% 이게 공공지출의 40%가 전비로 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지출의 40%를 전비로 쓰는 거예요.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전쟁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차기 미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제는 임종윤 시사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무장관, 국방장관,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2기의 외교 라인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죠?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나오는 다양한 인선 그 전체적인 총괄하는 키워드는 충성심이고요. 그 분야에 일 잘하고 전문성 있고 무슨 경험이 많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트럼프한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도 끝까지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약간 강경파라는 겁니다. 슈퍼 강경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인선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특히 앞서 말씀드린 충성심이 이번 이 인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기 때 막판에 좀 흔들리자 지지도 떨어지고 이제 재선 가능성이 약간 옅어지자 이제 측근들이 조금 약간 좀 마음이 좀 떠나는 모습들이 보였죠. 이제 일종의 레임덕도 그때 좀 나타났고요. 그런 경험을 해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가 돼서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 절대 안 뽑겠다 이런 생각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언론들은 이런 인선을 두고 어른의 축이 사라졌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 지금은 그렇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차기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철수와 김정은과의 교류를 공공연히 주장했던 보수 방송의 앵커죠.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뭐 제가 지금 국방장관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이분이 국방장관을 듣고 깜짝 놀랐으니까 물론 이제 군인, 그러니까 전직 이제 그 군 경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생겼죠? 나오겠습니다만. 네, 앵커입니다. 예, 주 방위군 소령 출신이고 실제로 자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참전을 했었고 트럼프 1기 때 이미 보훈부 장관 뭐 하마평에 올랐다가 그때 일부의 반대로 이제 물러나긴 했었는데 일단 1기 때부터 이미 트럼프 당선인과는 상당히 좀 깊은 관계가 좀 있었고요. 그러다가 2014년부터 좀 폭스뉴스 패널로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에 진행자 자가를 저게 이제 진행자 시절에 네. 트럼프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며칠 전에는 이제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내 출간식 때 또 트럼프 그 당시에는 이제 후보죠, 대선 후보죠. 같이 만나서 사진 찍고 한 그런 장면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군 경력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 군 국방계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소령 경력 가지고 또 앵커 경력 가지고 과연 미국의 국방장관 할 수 있겠냐 이런 어떤 의구심이라든가 우려감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 방송 앵커를 했니, 뭐 잘생겼니, 네. 군대 갔다 왔니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북한 김정은과 주한미군에 대해 이례적이고 매우 강경한 발언을 했던 인물이죠. 그렇죠. 그 44살밖에 안 먹었고요. 근데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어른들의 축에 빠졌다라는 게 지금 그 지명된 사람 보면 참 젊어요. 거의 아들 같은 사람들을 네. 포진시켰는데 이 사람이 그런 인식 김정은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그런 인식을 가졌더라도 트럼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오더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입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그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미국인들도 사실은 국방부하고 관련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질 것 같고요. 대체로 예스맨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많다. 미국의 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미국의 국익인가 트럼프의 이익인가를 우리가 이제 헷갈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목되는 젊은 국방장관입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임명된 마이클 월츠 하원 의원. 판문점과 DMZ를 다녀갔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아주 강력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공화당 출신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관계자들은 굉장히 강경해요. 근데 트럼프가 일기 때 북한에 대해서 보여줬던 방향은 사실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환영을 하고 정말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라는 인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 보좌관으로 임명된 그린 베렛 출신의 하원 의원, 이 사람도 50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의원님. 너무 그 아니, 44세를 젊다고만 하시니까. 트럼프에 비하면 그렇죠, 지금 물론.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난 일기 때에 비하면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특히 그 6.25 참전 용사 정비 사업을 진행했다라든지 또는 그 지금 북한이 그리고 북한을 돕는 나라들이 동아시아의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안보를 위협한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이제 딜메이킹을 하게 될 때 이 안보 보좌관이 트럼프와 다른 목소리를 낼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전부 예스맨들이다, 충성파들이다. 그러니까 과거 발언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게 무슨 얘기지 했거든요. 그렇죠. 왈츠 보좌관도 그런 언급을 했네요. 예, 아주 굉장한 대중 강경파입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자 뭐 이런 얘기가 할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요 지난해 9월에 이 미국은 국가 해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고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현재 미국의 특히 이제 해군 군사력이 지금 중국에 비해서 계속 뒤처지고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좀 자료 조사를 한 걸 보면 중국은 매년 이지스 구축함 8척, 잠수함 3척, 호위함 3척 이렇게 적어도 11척 이상을 매년 좀 건조를 하는데 반면 미국은 이지스함 1척, 잠수함 1척밖에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의 전투함은 지금 355척이나 되는데 미국의 지금 함정, 전투함은 300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거고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이 조선업 상황을 생각하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왜 한국의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한 얘기를 했고 월츠 내정자가 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왜 한국 해양 산업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지 그 이유를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다음 얘기를 좀 해보죠. 바이든 정부, 아직은 바이든 정부잖아요. 결국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 행정부는 단호히 비판하고 대응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 국무부가 이런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즉 10,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지금 크루스크에 배치가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크루스크라는 지역은 원래 러시아 영토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점령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도록 장거리 미사일로 이걸 허용해 달라라는 것이 이제 젤렌스키의 입장인데 과연 미국 정부가 이것을 이제 수용할지가 관심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중남미로 떠나는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거의 이제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런 그 목소리를 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북한이 지금 파병한 것도 그렇고 러시아가 북한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일각에서는 왜 우리와 관련도 없는 우크라이나에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느냐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도발이라든지 또는 러시아와 북한의
비인도주의적인 입장에 대해서 뭔가 족적을 만들어놔야 당장 한반도 유사시에 그들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 러시아의 지금 그 싸움에 북한이 파병했다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골치 아픈 도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지금 요새 부쩍 많이 나오는 말 도전과 위기, 기회라는 말들입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해칠지가 참 주목되는 상황이죠. 정부 효율부라는 신설부처의 공동수장으로 임명된 머스크의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대선 유세 때 했던 발언, 이런 날을 예상했었나? 그런 말이 있어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I'm not just MAGA. I'm dark, gothic MAGA. Well, the energy in this room is incredible. You're being taxed. All government spending is taxation. So whether it's direct taxation or all government spending, it either becomes inflation or it's direct taxation.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자, 자막 보셨죠? 10월 27일이었어요. 그때 본인이 정부 효율부 얘기를 이미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의 예상을 이미 하고 있었고 머스크를 그때부터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함께 이끌어라고 임명된 사람, 인도계 사업가 라마스와미입니다. 이름이 참 발음이 어렵죠. 자, 이 두 사람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일단은 정부 예산 축소 작업, 절감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사실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미국의 뭐 월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계에서도 그렇고 다 이제 미국의 정부 예산이 너무 방만하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너무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가장 눈에 그 어떤 효과가 가장 눈에 빨리 보일 수 있는 이 부분부터 좀 손을 댈 거로 보이는데 2026년까지 머스크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2년 남았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일단 대표적으로 머스크의 언급은 미국 연방기관이 428개나 되는데 나는 이거 99개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기 거의 때문에 300개 이상 날리겠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2024 회계년도 이제 지금 10월 달부터 2025 회계년도가 시작이 됐으니까 작년 회계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6.9조 달러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9,100조 원이나 되는 건데 이거에 2조 달러를 다 줄이겠다,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 30%가 좀 넘는 건데 일각에서는 정부 예산이 그렇게까지 30%는 2년 사이에 줄어들 수 있겠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머스크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머스크의 힘이 좀 굉장히 받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툭하면 공무원들의 파업, 태업 등으로 기능이 마비돼 왔습니다. 이게 뭐 연례 행사 같았죠. 자,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관료주의 타파를 선언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나라에도 공기업, 공공기관 많잖아요. 보면은 비효율, 그래서 관료주의라는 말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기업가의 눈으로 보면은 저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할 이유가 없고 또 옥상옥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소위 뭐라 그러니까 레드테이프라 그럽니까? 법문 용례가 너무 많다. 그게 기업가의 눈으로 아마 훤히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머스크가 아마 칼을 대려고 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트럼프 옆에 둘째 며느리도 나서고 큰아들도 나서는데 오히려 미국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으면 저런 족벌주의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뭐 난리 나죠 비판이 지금. 날 텐데. 뭐 탄핵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왜 국민들이 지지하느냐? 그거를 없애야 된다라는 미국인의 그 이고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머스크가 할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그 효율부 거기 지금 수장이 2명이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게 문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하냐고 꼬집었어요. 근데 이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이 소위 제약업계의 워렌 버핏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용이 2마리가 지금 머리로 작동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엔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